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익숙한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마음 성장 수업.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입니다. 황시투한 지음, 정은지 옮김,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저자인 황시투한은 중국의 심리학 멘토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면, 인간관계가 삐걱거려 괴로웠다면 익숙한 내 삶의 패턴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패턴이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사람의 고유한 행동이나 생각, 정서적 반응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인데요. 자신의 내면 패턴을 보고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책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나의 감정 패턴을 돌아보라.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 2. 나의 사고 패턴을 바꿔라. 행복은 선택이다. 3. 나의 관계 패턴을 점검하라.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입니다. 익숙한 나의 감정, 사고,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는 법.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인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을 진행하면서 고통 속에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수록 삶에 지쳐 피로감을 느꼈다. 일부는 상대를 잘못 만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며 배우자의 결점을 늘어놨다. 자신의 전부를 주는데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애썼음에도 아이의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해 행복하고 따뜻해야 할 가정이 어느새 전쟁터가 되어버린 사례도 있었다. 출가해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해 다른 절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 대다수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상대방은 전혀 듣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는 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요?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심리 상담을 해오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 배우자나 친구,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데는 반드시 나의 책임도 있기 마련이다. 한때 평생을 함께 하고자 했던 배우자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되고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가 어느새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며 평온했던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가 예민하고 까칠하게 간섭하는 관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상대를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나쁜 면을 보게 되는 것은 숨겨진 자신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더듬어가며 힘겹게 살아간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매우 안타까웠다.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심리학에 지당한 명언으로 어떠한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셈이다. 누군가는 상대에게 자신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누군가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에게 상처 주는 방법을 가르친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과 맞서는 것도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왜 반복해서 공경에 빠지는 걸까? 그건 바로 익숙한 삶의 패턴과 연관이 있다. 삶의 패턴이란 소위 말하는 성격 또는 습관으로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신념이 깔려 있다. 신념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결과로 이어진다. 오늘 마주한 고통은 과거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이며 우리가 가진 신념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내면의 번뇌, 혼란, 실망, 그리고 피로 등은 모두 신념과 관련이 있다. 나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념을 인생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만약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은 계속해서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나의 내면에 있는 패턴을 인식하라. 우리의 삶이 행복할지, 고통스러울지, 강할지, 나약할지, 긍정적일지, 비관적일지, 희망이 가득할지, 절망적일지는 모두 우리 내면의 인생 소프트웨어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인생은 결국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생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기만 한다면 연애, 결혼, 가정생활, 그리고 사업 등 인생의 다방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한 다음에야 우리는 새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과 불공평한 운명을 불평할 때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자. 나는 어쩌다가 지금 이 길을 걷게 되었나? 내 안에 어떤 패턴 때문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내면의 패턴. 왜 어떤 일은 거듭 나타나고 반복될까?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말했다.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불행이 있는데 부모가 불행하니 나도 불행하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궈시레이가 바로 그런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의 생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업의 수강생으로 첫째 날 새카맣고 빛나는 머리에 안경을 쓰고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를 보고 나는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그녀는 적극적으로 내게 상담받고 싶어 했다. 내 앞에 앉은 그녀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상담받기를 원했던 적극적인 행동 이면에 묵직한 피로가 숨겨져 있었다. 무슨 상담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겼는데 업무량이 항상 많습니다. 그리고 상사는 저에게 항상 많은 일을 맡깁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매우 여유가 있어 보여요. 집에 와도 똑같아요. 집안일은 전부 제가 하고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나의 간단한 물음에 그녀의 마음속 괴로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어찌된 일인지 알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당신이 가장 힘들고 주위 사람들은 홀가분해 보인다는 거죠. 모든 일이 마치 당신에게만 맡겨진 것 같고요. 직장을 여러 번 옮겼는데도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게 맞나요? 라고 되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아마 남편을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남편이 집을 어지럽히고 치우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제가 며칠 출장을 다녀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달려도 보고 큰 소리로 닥달도 해보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뒷수습은 모두 저에게 돌아왔어요. 그녀가 계속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녀의 말 이면에 있는 일말의 긍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간에 거실에이는 늘 바쁘고 피곤하다. 일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내 생각으론 남편을 바꿔도 그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내적 패턴 때문이다. 패턴이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사람의 고유한 행동이나 생각, 정서적 반응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패턴을 가장 잘 해석한 인생 5장이라는 짧은 시가 있다. 1장. 큰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인도에 깊은 구멍이 하나 있어서 빠져버렸다. 길을 잃었다. 절망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많은 힘을 들여서 겨우 기어 나올 수 있었다. 2장.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인도에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나는 못 본 채 하다가 또다시 빠졌다. 나는 내가 같은 곳에 빠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다시 한번 기어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3장.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인도에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떨어졌다. 이것은 습관이다. 나의 눈은 떠 있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나는 즉시 기어 나왔다. 4장.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인도에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나는 길을 돌아서 지나갔다. 제5장. 나는 다른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이 시를 읽고 거실에이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그녀가 매번 빠지는 그 구멍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녀 스스로 그 구멍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장에서 제5장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패턴을 깊이 탐구했다. 나는 내담자와 머리를 써가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똑똑한 뇌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이것을 합리화라고 부른다. 나는 내담자를 이끌고 그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감정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다. 이전의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면 늘 그렇게 힘들고 많은 일을 했었죠. 당신의 가정 생활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마치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매우 힘들고 피곤해요. 힘들고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당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 뭔가 당신에게 좋은 점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나마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나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먼저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 자신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그녀가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게 선생님이 말씀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변화는 자신의 패턴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에는 반드시 숨겨진 좋은 점이 있다. 만약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면 같은 행동을 이렇게 장시간 반복할 수 없는 법이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라는 핵심 단어를 언급했다. 이 포인트를 낚아챈 나는 그녀가 자라온 가정에서 답을 찾아보려 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는데 혹시 저에게 어린 시절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내다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어린 시절 부모님은 매우 힘들게 사셨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늘 바빴기 때문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들으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했다.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그녀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패턴을 볼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강의실에서 두 수강생을 선택하게 하여 각각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을 맡겼다. 당시의 장면을 잘 되살리기 위해 나는 거실의 부모 역할을 맡은 수강생의 어깨와 팔뚝, 손에 많은 가방을 메고 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온몸 가득 가방을 매달았다. 이를 본 거실에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힘들고 지친 부모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나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들의 일을 함께 분담하고 싶어요. 그녀는 울면서 엄마에게 걸린 가방을 나눠 가지려 했다. 안 돼요. 그들은 그들 세대의 운명이 있어요. 당신은 그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고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불안하지 않나요? 네, 견디기 힘드네요. 그녀가 훌쩍이며 말했다. 이어 나는 수강생들에게 도움을 청해 아까처럼 거실에 의해 온몸에 더 이상 걸 곳이 없어질 때까지 가방을 걸어달라고 했다. 나는 이때 그녀의 흐느낌이 이미 멈췄다는 것을 알아챘다. 방금 느꼈던 슬픔과 불안함은 이미 사라졌다. 지금 느낌은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었다.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녀의 말은 모든 수강생을 놀라게 했지만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내면 패턴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패턴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그녀의 몫이다. 이제 당신이 왜 그토록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았나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은 편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이대로 당신을 놔두면 될까요? 나는 가만히 말없이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장난치듯 물었다. 아니요. 전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다들 힘들고 부모님께도 좋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의 인생은 오직 그녀만이 결정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녀에게 자신의 일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일의 진상을 분명히 본 뒤에는 자연히 그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직시한 후 일어난 변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상담이 끝난 뒤 고시레이가 숨을 깊게 내쉬면서 굳어있던 얼굴에 힘이 빠지고 부드러워졌다는 점이다. 어느 날 회사 사장이 나를 칭찬하며 연봉을 인상하겠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무척 기쁠 것이다.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도착해 가족과 그 기쁨을 나눌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근심이 가득한 가족의 얼굴을 봤다고 치자.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을까? 가족이 즐겁지 않으면 나도 기뻐할 수 없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에 지쳐가고 있을 때 우리 삶은 우리를 떠나갔다 라고 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들 세대처럼 고달프게 살길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더 잘 살아야 가족의 마음이 편하다고 자신에게 말할 때가 됐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나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운명을 짊어질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 인생을 망치는 3가지 성격 결함. 1. 무력감. 살면서 늘 남에게 의지하고 하고 싶은 일인데도 위축되어 시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를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은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의 내면에는 남들은 해도 나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력감이라고 한다. 한번 그런 신념이 형성되면 명문학교 학벌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아내고 늘 남들이 자신보다 더 낫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살면 원하는 일도 이루지 못할 뿐더러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무력감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주로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방식에서 비롯된다. 만약 부모가 항상 아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남의 집 아이를 자기 아이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이 되게 하거나 크고 작은 일마다 아이 대신 도맡아서 처리하거나 아이를 믿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 기회를 사사건건 박탈한다면 아이의 잠재의식에는 자신도 모르게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아이에게 이런 무력감 바이러스를 심어주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믿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가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가 숙제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불신하는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이의 생각에 독을 주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절망감. 세상의 가능성은 끝이 없다. 스스로 한계만 짓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스스로 감옥을 그려 낡은 것을 고수하고 낡은 틀에 매달리며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맷돌질하는 당나귀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맴돌며 평생을 똑같이 산다. 그들의 세계에는 너무 많은 불가능이 있다. 그들은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여기고는 잠깐의 무능력함을 영원한 무능력이라 생각한다. 마치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어린 시절에 한 가닥의 밧줄에 묶여 자랐기에 크고 나서도 한 가닥의 밧줄에 갇혀 사는 것이다. 코끼리를 옥죄던 건 그 밧줄이 아니라 머릿속의 신념이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든 절망적인 신념이다. 절망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남도 할 수 없다는 신념이다. 일단 이런 신념이 형성되면
인생의 어떤 영역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절망적인 신념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결국 목숨까지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절망적인 신념 또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무능과 무지 때문에 안전을 위해 아이에게 제한을 두며 영원히 좁디 좁은 공간에서 살게 한다. 그 안에서 부모는 아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발전도 제한한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충만한 것만큼 소중한 선물은 없다. 따라서 아이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시시각각 곳곳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비록 어떤 일을 아이가 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잠시 그런 것일 뿐 언젠가 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일러주어야 한다. 설령 아이의 성적이 잠시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3. 무가치함. 물건은 값이 있지만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살면서 한 사람이 한 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사업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본다. 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여긴다. 한 대학원생은 졸업 논문이 통과되지 못한 일로 목숨을 버렸다. 사람의 가치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 탓이다. 사람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의존해서 가치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일이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신념을 무가치함이라고 한다. 무가치함은 모든 신념 중에 가장 해로운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강력한 신념은 인간의 가치는 그가 한 일에 달려있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무가치함이라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역시 가정교육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아이가 일을 잘했거나 성적이 좋아야만 칭찬하고 반대로 성적이 나쁘거나 잘못하면 아이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은연중에 이러한 신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가 자신이 하는 일에 달려있다고 말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이가 좌절했을 때이다. 이때 아이는 가장 연약하므로 절대적인 부모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결과가 어떻든 부모에게 있어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의 가치는 결코 아이가 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다. 아이 자체가 값진 보물이므로 무엇으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부모들이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지식을 주입하면서 가정교육의 중요한 핵심은 간과하고 있다. 더 심각하고 염려되는 것은 지식을 주입할 때 많은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무력감, 절망감, 무가치함의 바이러스를 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릴 때 아이의 날개를 부러뜨리고는 자라서 날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더 많은 부모가 가정교육의 핵심을 지식적 측면에서 성격적 측면으로 돌이켜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신념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특히 자존감을 키워주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가정교육의 핵심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